이 재수 없는 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감히 거역해! 친정어머니의 발인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 위로 소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남편은 소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 검은 양복의 경호원 4명이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성진그룹의 한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소주가 흥건한 바닥을 지나 며느리 앞에 서더니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얼어붙었죠.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발인 날 아침 빈소에는 지안의 낮은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설친 지안은 초췌한 얼굴에 낡은 상복을 입은 채 영정사진 앞을 홀로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안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병상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안아, 이 가게가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여기서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줘라.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통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밑반찬을 나눠주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외상값을 절대 받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지아는 영정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남아있던 몇몇 지인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이 조용히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어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아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거칠게 찍어내는 그 특유의 소리, 시어머니 박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조문객들 사이를 거칠게 헤치고 지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향 한 번 피우지 않은 채 고인에 대한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내 엄마 반찬 가게 그 딱 말이야. 현우 병원 확장하는 데 써야 하니까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해.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땅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의사인 아들 현우의 병원을 확장하려면 장모의 유산인 그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먹먹한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추슬러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엄마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이것만큼은 지킬게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하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얼굴 전체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초록색 소주병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안의 출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시장통 반찬쟁이 딸 아니랄까봐 고집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소주병을 지안의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감히 거역해? 집안꼴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그 순간 차가운 소주가 지안의 정수리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적시고 눈 위를 지나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주가 눈에 들어가 따끔거렸지만 지안은 눈을 비비지 않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알코올의 쓴맛이 스며들었지만 입도 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까지 스며드는 동안 검은 상복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빈소 안에 소주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안은 죽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그 순간 유일하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소주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두 팔을 들어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소주로 젖어도 괜찮으니 어머니의 얼굴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소주에 젖은 소매가 영정 사진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비열한 승리감에 도취하여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당당하기까지 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한 명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주에 젖어 서 있는 지안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시댁 친척 하나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식한 게 약이지 뭐. 그 말에 다른 시댁 식구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딸이 소주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웃음에 더욱 기세가 올라 지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꼴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시댁 친척들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조리돌림을 이어갔습니다. 빈소는 더 이상 조문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닥에는 소주가 웅덩이를 이루었고 그 위로 지안의 상복에서 떨어지는 소주 방울이 또닥또닥 소리를 냈습니다. 지안의 존엄이 그 소주 방울과 함께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끝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소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액체가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지안의 눈은 오직 어머니의 영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상복 안에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을 꽉 다문 채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을 소리 없이 견디는 진짜 이유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5년 전 모두가 포기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 빈소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도장 찍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젖은 상복에서 떨어지는 소주 방울 소리만이 빈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소주 웅덩이 위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안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줘라. 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소주에 젖은 주먹이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날 딸에게 허락된 것은 애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지안이라는 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 그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조문객 한 명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소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복 위로 이번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날아들었습니다. 던진 사람은 남편 현우였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발인 날 소주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아내를 보고도 현우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꺼내든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주를 끼얹고 난 직후였습니다. 빈소 안에는 아직 소주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고 지안의 검은 상복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소주 웅덩이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빈소 입구에서 남편 현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안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왔으니 이 상황을 멈춰줄 거라고, 적어도 한마디라도 감싸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우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지안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눈에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같은 건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짜증과 계산적인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소주에 젖어 서 있는 아내의 꼴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지저분한 것을 본 사람처럼요. 그리고 품 안에서 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칠게 식탁 위에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해. 가게 땅 그냥 넘겨. 그거 우리 병원에 쓰는 게 맞아.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엄마의 발인 날 소주를 뒤집어 쓴 아내 앞에서 남편이 꺼낸 첫 마디가 땅을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이,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병원 확장을 위한 요구만을 던진 겁니다.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소주에 젖은 상복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닫고 이를 악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현우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현우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안 하면 우리 여기까지야. 이혼이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남편이 꺼내든 카드가 이혼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로 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라는 것, 그 마지막 한 가닥이 끊어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한술 더 떴습니다.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들인 며느리였어. 집안의 도움은커녕 짐이야. 그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지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현우의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에 미련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안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그저 시장통 반찬 가게나 거들던 여자로만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변에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반찬 가게 땅을 포기할 때까지 이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빈소안은 시댁의 탐욕스러운 웃음과 지안의 무거운 침묵이 충돌하며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안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인격을 짓밟는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가진 거라곤 그 땅밖에 없잖아. 그것마저 놓으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이 지안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 그게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부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지안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주에 젖은 소매로 눈가를 한번 누르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장례식도 못 끝낼 줄 알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지안을 압박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절차마저 인질로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시댁 친척 한 명이 지안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치 지안의 편인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언니, 착하게 도장만 찍으면 이혼은 안 할 수도 있어.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독을 품은 말이었습니다. 땅을 포기하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짓 회유였습니다. 지안은 그 이중적인 친절을 단번에 꿰뚫어보며 입술을 더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현우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내렸습니다. 1시간 준다. 그 안에 서명 안 하면 변호사 통해서 강제로 진행할 거야. 시간 제한까지 걸었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아내에게 1시간짜리 최후 통첩을 던진 겁니다. 빈소 안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참 불쌍하다는 동정의 목소리와 시어머니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편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빈소 안에서 지안은 완전히 홀로였습니다. 지안의 손 안에는 이혼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내민 펜이 서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지안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이 빈소 안의 모든 긴장이 그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활자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닥의 소주 웅덩이. 그 웅덩이 위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줘라. 지안은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것은 서명 거부였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하지만 이 빈소에서 지안이 보여준 가장 강한 행동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눈이 충혈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끝까지 이럴 거야? 현우의 고함이 빈소에 울렸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소주에 젖은 상복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소주 웅덩이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안의 가슴 속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묵직한 차량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시댁 식구들도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을 향해 고함을 지르던 현우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빈소 밖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한 줄로 늘어서며 천천히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대가 넘는 차량이 마치 국빈 행사처럼 정렬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이루던 소박한 장례식장에 이런 행렬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움직임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장례식장 입구 양쪽을 장악하더니 조문객들을 단호하게 양옆으로 안내하며 빈소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장례식장 전체가 삼엄한 경호 아래 놓였습니다. 조문을 왔던 시장 할머니 한 분이 경호원의 어깨 너머로 밖을 내다보다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거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차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오는 거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장례식장에 저 정도 경호 인력이 투입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경호원들이 도열을 마친 뒤 수석 비서관이 빈소 안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입구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유독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으며 피부 아래로 핏줄이 비칠 만큼 마른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이 그 수척한 얼굴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성진그룹의 수장, 한 회장이었습니다. 빈소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은 뉴스에서만 보던 그 얼굴을 알아보고 입을 틀어막았고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남자가 뿜어내는 존재감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소주 냄새와 시댁의 고함으로 가득했던 빈소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급히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한 회장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아들이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회장님 성함은 늘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두 손을 모으며 품위 있는 목소리를 꾸며냈지만 탐욕과 아부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현우도 아내에게 이혼을 들이밀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시어머니 뒤에 섰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병원 관련 일이시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굴함과 기회를 동시에 움켜쥐려는 계산이 현우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은 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손도 현우가 건넨 인사도 한 회장의 시선 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옆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가볍게,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 실린 무게는 짓눌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도 허리를 숙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댁 친척 한 명이 현우의 등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저 양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항의할 엄두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 회장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빈소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조용해진 공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고 국화꽃 향 사이를 지나고 소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를 가르며 그 발걸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소주에 젖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지안, 바로 그녀의 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현우도 아니고 그 어떤 시댁 식구 앞도 아닌 오직 지안 앞에서만 한 회장의 걸음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주가 마르면서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려다 다시 닫혔고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도 지안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소주 냄새, 볼 위에 눈물 자국, 턱 끝에서 떨어지는 소주 방울까지 한 회장의 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한 회장의 턱이 떨리더니 양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지안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건 시선이 잠깐 시어머니 쪽으로 스친 뒤 다시 지안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소 뒤쪽으로 밀려난 시어머니가 현우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했지만 현우는 아프다는 말조차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지안이한테 가는 거야? 대체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아는 건데?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시장 반찬 가게를 거들던 여자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쳤지만 어떤 답도 잡히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발끝에서부터 목까지 차올라왔습니다. 그제야 현우의 시선이 식탁 위 이혼 서류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앞에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한 흔적이 떡하니 남아있는 겁니다. 급히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 2명이 이미 현우와 식탁 사이를 막아선 뒤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안 주변을 빈틈없이 둘러싸자 시어머니의 위세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경호원의 어깨 너머로 지안과 한 회장을 보려고 발끝을 세워봤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30분 전에 이 빈소의 주인처럼 소주를 끼얹고 고함을 질렀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며느리 앞에도 가지 못한 채 뒤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시댁 친척들도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물이 왜 자신들의 며느리 앞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시작으로 시댁 식구들 전원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회장은 지안 앞에 선 채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화향 위로 소주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고 형광등 불빛이 지안에 젖은 상복 위에서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한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호령하는 사람이 소주에 젖은 여자 한 명 앞에서 말문이 막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위로 어떤 감정이 스쳐갔는데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속죄인지 빈소 안에 누구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여자를 짓밟고 조롱하던 현장이 한 회장이 그 여자 앞에 선 것만으로 심판의 장으로 뒤바뀐 겁니다. 소주를 끼얹던 자는 뒤로 밀려나 있었고 소주를 맞던 자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이 깨지는 순간 이 빈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전체를 짓누르던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안 앞에 선한 회장의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행 비서가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보는 눈이 몇인데. 제발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회장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손짓 하나로 비서를 물리쳤습니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빈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성진그룹의 수장, 수조원의 자산을 호령하는 남자가 소주에 젖어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여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한쪽 무릎이 먼저 차가운 빈소 바닥에 닿았고 이어서 다른 쪽 무릎도 내려앉았습니다. 고급 정장의 무릎 부분이 바닥에 눌리며 주름이 잡혔지만 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가 빈소 안을 울렸습니다. 이지한 선생님, 아니, 우리 가문의 은인이십니다. 빈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방금까지 소주를 끼얹고 이혼을 협박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이 이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척하게 깎인 광대뼈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지난 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사를 여러 번 오갔어요. 겨우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살려준 그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빈소 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은 숨도 쉬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름도 바꾸고 흔적도 지우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몇 달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찾아낸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 계십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지안의 상복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소주 자국, 알코올 냄새, 머리카락에 들러붙은 소주 방울. 한 회장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그 떨림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숨을 겨우 누르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까지 이분은 성심병원 심장외과에 계셨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더는 방법이 없다고 돌아선 환자도 끝까지 붙잡던 분입니다. 제 아들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도 바로 이분입니다. 빈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로 쏠렸습니다. 소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이 여자가 방금 한 회장이 말한 그런 사람이라고? 시장 반찬 가게 딸이 아니라
빈소 곳곳에서 당혹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들이 번져나갔습니다. 한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9대가 뒤엉킨 끔찍한 사고였어요. 거기서 한 청년이 실려왔는데 심장이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의사들 전부가 손을 저었어요.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이지한 선생님 한 분만이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면허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수술을 강행한 겁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제 외아들이었어요. 빈소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틀어막았고 시댁 친척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수술이 실패했으면 제 아들은 죽었고 우리 가문은 대가 끊겼고 성진그룹의 승계는 무너졌을 겁니다. 이지한 선생님이 그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성진그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회장의 얼굴에 서려 있는 감정은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를 악물듯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당시 병원장이라는 작자가 내부 승인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 병원의 관리 책임이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게다가 제 아들이 성진그룹 후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룹 주가가 흔들리고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빌미로 삼았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분노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병원장이 지한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입을 열면 환자의 미래가 무너진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그 청년의 승계 자격이 사라진다. 이렇게 협박한 겁니다. 빈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조문객들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비통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한 선생님은 자기가 살린 사람의 인생이 자기 해명 때문에 망가지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독단적 수술이라는 거짓 오명을, 면허 정지라는 부당한 처분을 전부 혼자 짊어지고 의료계에서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요.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의 볼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빈소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빛나던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이 늙은이는 병상에 누워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보존해 주신 당신께 올리는 속죄입니다. 한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현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반찬 가게나 거들던 여자라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혼까지 강요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현우의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미 5년 전에 서 있었던 사람, 그게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이 현우의 다리에서 힘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방금 전 소주를 끼얹으며 반찬쟁이 딸이라고 조롱했던 대상이 재벌 가문의 존속과 그룹 승계를 단독으로 결정지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린 오만의 탑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조심스럽게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주에 젖어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지안의 5년 암흑 속에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입술이 크게 떨리더니 소리 없는 울음이 지안의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소주에 젖은 상복 위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쌍하다, 시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다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어머니와 현우를 향해 날카로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졌습니다. 아까부터 품에 넣으려다 못 넣었던 이혼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흰 종이 위로 지안의 상복에서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소주 방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한 회장의 두 손에 감싸인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가둬놓았던 오명과 상처가 이 한 사람의 공개적인 사죄 앞에서 비로소 씻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지안의 눈빛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한 회장의 속죄로 가득 젖어들고 조문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빈소 입구의 유리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너머로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바닥을 정확하게 디디며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아들이자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5년 전 지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려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빈소 안을 훑는 시선이 지안에게 닿는 순간 단단했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에 젖어 축 늘어진 검은 상복, 알코올 냄새가 배어있는 머리카락, 울다 지쳐 부어오른 눈 아래의 붉은 자국. 도연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지금 이 꼴로 서 있다는 사실이 도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지안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고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서서 지안을 올려다본 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대하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온몸에 감사와 경애를 담은 진심이 바닥까지 닿는 절이었습니다. 도연이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첫마디에서부터 감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빈소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앞서 밝힌 5년 전 1%의 확률을 뚫고 살려낸 성진그룹의 후계자가 바로 이 청년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은 멍하니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6시간이 넘도록 메스를 놓지 않았던 그날, 그 직후 밀려온 폭풍 같은 나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닿자 박 여사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에는 분노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거든요. 도연은 다시 지안에 젖은 상복 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소주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도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소주에 젖은 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도연의 가슴 속에서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 외투의 단추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축 늘어진 어깨 위에 천천히 걸쳐 주었습니다. 외투의 온기가 소주에 젖어 차갑게 식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목소리로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도연이 빈소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고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경호원에게 막혀 빈소 한쪽에 서 있던 현우는 도연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5년 전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사망 직전까지 갔다고 보도되었던 성진그룹 후계자 현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려낸 환자가 바로 저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면허를 잃었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 해명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 모든 조각이 눈앞에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벽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함의 마지막 흔적마저 씻겨나간 얼굴로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를 끼얹고 반찬쟁이 딸이라 조롱했던 사람의 정체를 깨달은 자의 본능적인 공포에서 터져나온 신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한마디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고 그 신호 하나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빈소의 앞문, 뒷문, 비상구까지 모든 출입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뒤늦게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이 이미 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경호원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박 여사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소주를 끼얹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갇힌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급히 바닥에 이혼 서류를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이 한 발 앞서 가로막았습니다. 현우는 허공에서 손이 얼어붙었고 이혼 서류는 소주에 젖은 채 바닥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지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댁을 향할 때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깊은 안타까움과 단단한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조용했지만 빈소 앞 모든 사람의 귀에 꽂히는 목소리였습니다.
흥분도 과장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를 넘어선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온 한 할머니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5년 전에 죽을 뻔했던 성진그룹 도련님이래. 우리 지안이가 살린 거래요. 그 속삭임이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지안에게 모였습니다. 동정이나 편견 섞인 시선들이 경외와 미안함이 뒤섞인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도연이 걸쳐준 외투 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홀로 짊어지던 무게가 비로소 누군가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있던 눈빛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지안을 짓밟던 시어머니와 현우는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어디로도 갈 수 없었고, 소주에 젖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섰던 지안의 곁에는 재벌 총수가 무릎을 꿇고 후계자가 외투를 걸쳐주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안의 곁에 선 채 빈소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은인을 매장시킨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반격의 첫걸음. 그 칼날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던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도연의 손 안에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불을 밝힌 그 순간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마치 전쟁 직전의 작전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였지만 그 며칠 사이에 세상은 이미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한 회장, 도현,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지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지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곱게 편 어깨,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는 소주 냄새도 눈물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간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던 냉철한 의학자의 날카로움이 조용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긴급 기자회견의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한 채 단상 위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고, 회견장 뒤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2개는 아직 검은 바탕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빈소에서 보여주었던 서늘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분노가 감정이 아닌 칼날처럼 정제된 형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자석을 천천히 훑은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5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범죄의 전모입니다. 저는 관련자 전원의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기자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빠르게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연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성심병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성심병원 수뇌부와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지안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자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병원 내부 문서와 녹취 기록, 이메일 사본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5년 전 벌어진 일의 전모가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병원장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술이 외부에 알려지면 병원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성진그룹 후계자의 건강 상태와 수술 내용이 공개되면 그룹 주가와 승계 구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을
빌미로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입을 열면 환자의 승계 자격과 미래가 무너진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독단적 수술이라는 조작된 오명을 뒤집어쓰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채 의료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이 비열한 공작의 전모를 증거 자료와 함께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비리의 배후에 시댁 가문이 간접적으로 공모했던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성심병원 원장 측과 수차례 접촉한 통화 기록, 면허 정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견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몇몇 기자들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스크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도연이 어깨를 곧게 세운 채 기자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매장시킨 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회견장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선언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한 법적 절차의 최종 통보라는 것을 기자들도 직감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있던 세월 동안 독자적으로 증거를 추적해왔으며 지안의 소재가 확인된 시점에는 법적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견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주에 젖은 상복 대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영정만 바라보던 모습 대신 수백 명의 기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마이크 앞에 선 지안의 눈빛에는 5년간 봉인해 두었던 의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채 침묵하던 여자가 아니라 냉철하고 단호한 의학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마이크 앞에 서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수술 영상 데이터가 정리된 표가 떠올랐습니다. 지안이 직접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지안은 남편 현우가 과거 수행한 수술 중 3건의 중대한 오진 사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환자의 심장 판막 이상을 단순 부정맥으로 잘못 진단하여 불필요한 재수술을 받게 만든 과정을 진료 차트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평생 후유증을 안게 된 경위를 영상 데이터와 함께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까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지안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내용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수술실에서 수천 번의 집도를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밀함과 확신이 그녀의 모든 문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안은 마이크를 살짝 당긴 뒤 여전히 차분하지만 5년간 삼켜왔던 무언가가 한겹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반찬 가게나 거드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이 말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회견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분노도 원한도 아닌 오직 사실만으로 구성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지안의 발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의학자가 자신의 전문성 하나로 남편이 쌓아올린
가짜 권위를 정면에서 해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아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전문성으로, 자신의 서사를 직접 써내려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비로소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현우의 오진 기록을 다시 확인했고, 누군가는 지안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지안이 자리에 앉자 한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환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에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기자석을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지안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팀과 미디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그룹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견장 전체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섬광이 동시에 터지며 단상 위 세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지안의 이름에 5년간 씌워져 있던 독단적 수술, 규정 위반이라는 모든 오명이 조작된 거짓이었음이 이 순간 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지안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정지 사유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여론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설계된 정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의 작은 방에서 현우는 벽면의 소형 화면을 통해 이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진 기록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되는 화면, 반찬 가게나 거드는 여자라 불렀던 아내가 냉철한 의학자의 얼굴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화면, 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5년간 누려온 유능한 의사라는 가짜 권위가 아내의 손에 의해 직접 해체되는 광경을 현우는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도연이 반발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고 한 회장의 경호원들이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는 지안의 발걸음은 며칠 전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던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곱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복도의 유리창 너머로 비쳐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지안의 하얀 블라우스 위에 내려앉았을 때 지안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전국을 뒤흔든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법원 계단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로 시민들까지 몰려들어 법원 앞 광장 전체가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 오늘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석의 빈자리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로비에 설치된 화면 앞에 모여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에게 소주를 끼얹으며 콧방귀를 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박 여사의 얼굴에는 그때의 기세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폭행 혐의와
의료비리 가담 혐의, 이 두 가지 죄목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수개월간 증거를 확보하여 사전에 발부받아둔 체포영장에 의해 이미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박 여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을 모함한 비리에 가담한 혐의와 유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남편. 현우의 얼굴은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한때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도연 측이 제공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성심병원 원장 측과 결탁하여 지안의 면허 정지를 유도한 정황, 그리고 현우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아내를 무능한 여자로 취급하며 이용해온 과정이 증거와 함께 법정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검찰이 영상 증거를 법정 스크린에 재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빈소에서 시어머니가 소주병을 들어 올려 지안의 머리 위로 기울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지안의 정수리를 타고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 검은 상복이 순식간에 알코올로 젖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도 죽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영정을 가리며 미동도 하지 않는 지안의 모습. 그 영상이 법정 안을 채우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피고인석에서 현우가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 법정 전체에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판사가 즉시 정숙을 명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현우를 제지하여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현우의 외침이 법정에 메아리 치는 동안 증인석에 앉아있던 지안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있는 피고인석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시선은 오직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지안이 증인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수술의 경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실려온 환자, 모든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왜 수술을 강행했는지. 지안의 목소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정확한 어조로 마치 수술 기록을 읽어내려가듯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안은 수술 이후 병원장이 자신에게 가한 압박을 설명했습니다. 내부 승인 절차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과정, 환자의 승계 자격이 무너진다며 침묵을 강요한 과정, 그리고 결국 독단적 수술이라는 조작된 오명을 받아들이고 면허 정지 처분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까지.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안은 증인석에 마이크를 살짝 당긴 뒤 지금까지와 같은 차분한 어조이면서도 그 안에 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린 사람의 미래가 제 해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5년 동안 법정 안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판사석의 판사조차 잠시 시선을 내린 뒤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지안의 진술은 어떤 과장도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바로 그 담담함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안의 진술이 끝난 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인석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보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의료인의 생애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중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피고인석에서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가 급히 달려와 부축해 겨우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며칠 전 빈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콧방귀를 끼던 그 여자가 지금은 다리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는 채 법정 경위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 밖에서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빈소에서의 소주 폭행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소주 폭행 시어머니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분노와 동정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환자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의사에게 소주를 끼얹은 시어머니의 만행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목격하는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엄중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최종 선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와 현우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 면허 역시 영구 박탈 절차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끝나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판사의 정숙 명령에 곧 멈추었지만 그 짧은 박수 속에는 5년간의 불의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안을 향해 법원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두 손을 모은 채 지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지안은 법원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 수백 명의 시민 앞에서 곧게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짓는 처음 있는 미소였습니다. 법원 건물 안쪽 복도에서 도연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재판 내내 방청석 맨 앞줄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안 앞에 서서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시 메스를 잡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지안은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 안에는 감사와 결의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무수한 감정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5년간 지안을 짓밟았던 가짜 권위의 소유자들이 법복 앞에 무릎 꿇는 이 광경은 빈소에서 지안이 소주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장면과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 꿇린 쪽은 지안이었지만 오늘 무릎 꿇린 쪽은 그녀를 짓밟던 자들이었습니다. 절망 위에 정의가 더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선 지안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법원 건물 지붕 너머로 비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고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 안에는 5년간 가슴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시댁 가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가 아니라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금융권이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재판을 통해 시댁 가문의 비리가 전국에 알려진 직후 시댁 병원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비리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댁 병원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뒤이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댁 병원의 재무 담당자에게 걸려온 전화 속 은행 관계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현재 귀 병원의 신용등급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30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시댁 병원의 자금 사정은 그 한 통의 전화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재판에서 드러난 범위를 훨씬 넘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시댁 병원의 회계 장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불법 리베이트와 보험 사기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범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지안의 면허 정지에 관여한 비리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장부를 파면 팔수록 시댁 병원이 수년간 쌓아온 부정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 장비 업체들과 약품 공급사들이 다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리 병원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병원에 의료 장비를 납품해 오던 한 업체의 담당자가 차가운 어조로 통보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이번 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유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곳이 빠지자 연쇄적으로 다른 곳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약품 공급사, 의료 소모품 업체, 위탁 검사기관까지 시댁 병원은 의료업계에서 빠르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거래처가 끊긴다는 것은 병원 운영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시댁 병원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갔고 예약 취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오늘만 예약 취소가 37건입니다. 내일 이후 예약도 계속 취소 전화가 오고 있어요. 텅 빈 대기실, 불이 꺼진 진료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진 병원. 30년 넘게 운영해오던 시댁의 병원은 비리 수사와 신뢰 붕괴라는 이중의 타격 앞에서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병원은 결국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건물의 정문에 압류 딱지가 붙는 날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라며 위풍당당하게 출입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로비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고 간판의 불빛은 꺼진 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병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자산들을 추적한 결과 상당 부분이 불법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점점 빠르게 압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 계좌, 자동차까지 시댁 가문에게 남은 것은 하나씩 사라져갔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파멸은 성진그룹이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가문이 스스로 쌓아 올린 부정과 비리의 탑이 수사라는 빛 아래 드러나면서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멸이었습니다. 냉혹한 인과응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시댁 가문의 이름은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각인되었습니다. 한때 시댁 병원과 관계를 맺었던 의료계 인사들은 서둘러 거리를 두었고 그 누구도 시댁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소주 폭행 사건의 주범이라는 낙인은 인터넷 어디에서든 검색할 수 있는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시댁 가문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 너머로 현우는 면회를 온 시댁 친척에게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쥔 손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병원, 유능한 의사라는 허울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는 현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수화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진짜 끝난 거야?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친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면회실의 유리병 양쪽을 채웠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내며 소주까지 끼얹어가며 빼앗으려 했던 엄마의 반찬 가게 부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안의 정당한 소유임이 완벽하게 재확인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자산이 압류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엄마가 남긴 그 작은 땅만큼은 단 한 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법이 지켜주었고 진실이 지켜주었습니다. 지아는 엄마의 반찬 가게 부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낡은 간판의 글씨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바람이 지안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어디선가 시장통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지안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엄마, 지켰어요. 엄마가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안이가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빈소에서 소주에 섞여 흘러내리던 그때의 눈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뜨겁고 가볍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시댁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안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탐욕은 그들 스스로 쌓아 올린 비리의 탑이 무너지면서 부메랑이 되어 정확하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지안을 괴롭히던 어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무게는 파멸에서 복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천천히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병원에 압류 딱지가 붙고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성진의료재단 법률팀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통보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지안 전문의의 면허 정지 처분은 조작된 사유에 근거한 부당 행정이므로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5년간 멈춰있던 지안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지안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무게가 가슴 위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면허를 빼앗기던 그날 밤 텅 빈 준비실에서 혼자 가운을 벗어 접던 손끝에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며 삼킨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시장통에서
엄마 옆에 앉아 콩나물 뿌리를 다듬으며 흘렸던 눈물의 짠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안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흔들림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5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진짜 돌아가시는 겁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마지막 음절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 안에 감사와 결의와 두려움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실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의학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왔고 장비는 세대가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지안의 손이 문제였습니다. 면허 해제 이틀 뒤 지안은 성진의료재단 심장센터 시뮬레이션실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5년 만에 다시 걸치는 순간 천안겹의 무게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오래전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아련했습니다. 지안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시뮬레이션 장비 앞에 섰습니다. 메스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5년 전 6시간이 넘는 수술을 실수 없이 해냈던 바로 그 손이 메스 하나를 잡는 것만으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메스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손으로 정말 다시 사람의 심장을 열 수 있을까? 5년이라는 시간이 기술만 녹슬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지안은 그제야 마주했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간의 집중 재적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하여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봉합 연습을 할 때마다 손끝의 떨림이 결과를 흔들었고 지안은 이를 악물며 다시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숙소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우는 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시뮬레이션실 문을 열었습니다. 5년 전 1%의 확률을 뚫었던 사람이 이 떨림 앞에서 무릎 꿇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백 번씩 반복한 훈련이 근육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렸습니다. 떨림의 폭이 줄어들고 정밀도가 올라갔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싹이 돋듯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한 겹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적응 8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고 난이도인 심장 판막 교체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지안은 두 손을 펼쳐 바라보았습니다.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스를 쥔 손가락은 5년 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나 돌아왔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텅 빈 방 안에서 그 한마디는 어떤 선언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복귀 첫 수술은 성진의료재단 심장센터에서 진행되는 최상급 판막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준비실 거울 앞에 선 지안의 눈빛에는 5년 전과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재라 불리며 거칠 것 없던 그때의 눈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기어 올라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묵직한 단단함이었습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서자 수술팀 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5년 전 전설적인 수술을 뉴스로만 접했던 젊은 의사들이었고 경외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안의 손끝에서는 한 번의 떨림도 한 번의 망설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반복한 훈련이 근육에 새겨져 있었고 5년 전의 감각은 녹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모니터에 안정된 심박수가 찍히자 수술실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수술팀의 박수였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6시간을 기다리던 도연은 성공 소식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렸던 바로 그 손이 오늘 또 한 사람의 심장을 되살렸다는 사실이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지안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지안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의대에서 선생님 수술 영상으로 공부했거든요. 오늘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안은 미소를 짓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웃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전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지안의 복귀 수술을 메인에 배치했습니다. 한 회장은 재단 이사장실에서 화면 속 수술복 차림의 지안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도연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에 담긴 감사와 자부심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안을 모함했던 성심병원 출신 의료인들은 공개 성명으로 5년 전의 방관을 사과했고 지안의 실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찬 가게나 거드는 여자라는 말은 그 말을 뱉은 사람의 무지만을 증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재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상수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집도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시장통에서 이웃에게 밑반찬을 나눠주던 바로 그 마음을 지안은 수술실에서 메스로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안의 수술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지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담담한 말투였지만 차를 건네는 손끝에 깊은 신뢰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빈소에서 소주에 젖어 얼어붙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온기와 누군가의 진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배어있던 소주의 차갑고 서러운 냄새는 깨끗한 소독약 향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년의 어둠을 관통한 전설은 비로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안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작은 땅 위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복귀 수술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아침 햇살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봤던 그 순간, 지안은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시장통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던 낡은 반찬 가게의 터전 위에 하얀 외벽에 최첨단 심장센터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시댁이 소주를 끼얹어가며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센터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축하객과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 지안의 수술로 새 삶을 얻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시장통에서 엄마와 이웃으로 지내며
밑반찬을 나눠 먹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풍경은 지안이 걸어온 길의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센터 정문 위에는 엄마의 이름을 딴 공식 명칭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개원식이 시작되기 전 혼자서 센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유리 진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낡은 반찬통, 어깨끈이 해진 꽃무늬 앞치마, 그리고 구겨진 종이 위에 엄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 노트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유리 너머로 엄마의 앞치마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코끝에 엄마가 새벽마다 끓이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어렴풋이 스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아는 유리의 손끝을 가만히 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야. 엄마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주던 바로 그 자리야. 나 약속 지켰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아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빈소에서 소주와 함께 흘렸던 그때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엄마의 레시피 노트 한 구석에 적혀 있던 문장이 흐릿한 글씨 사이로 보였습니다. 지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꼭 식기 전에 먹여야 함.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지안의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자 지아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단정한 정장을 걸친 모습은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그때의 지안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지안에게 쏠리는 가운데 지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소주에 젖은 상복을 입고 엄마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이 땅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이지안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처음에 조금 떨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통 어르신 한 분이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회장은 단상 옆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때보다 한결 건강해진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세월과 감사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지안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린 영원한 은인 이지안 선생님, 성진그룹은 이 센터가 문을 여는 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한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가자 객석 사이로 다시 한번 깊은 박수가 울렸습니다. 빈소에서 소주에 젖은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은 센터 개원을 축하하며 서 있는 것이었고 그 모습은 지안이 걸어온 길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장면 안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환한 얼굴로 꽃다발을 들고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빈소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묵직하고 단단했지만 표정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와 비장함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꽃다발을 건네며 지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람을 살리는 동안 저는 선생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은인에 대한 감사를 넘어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치는 그 순간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고 아마 두 사람조차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뒤 센터 앞마당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이 비닐봉지 가득 반찬통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안을 보자마자 두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안아, 내 엄마가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가게 자리에 이런 큰 병원이 생기다니. 주름진 손으로 지안의 손등을 쓸어주는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에 지안은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엄마와 나란히 앉아 반찬을 담던 기억,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이웃에게 엄마가 웃으며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하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센터 개원 소식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던 현우는 교도소 공용 텔레비전에서, 시어머니는 여자 교도소 면회실 너머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들이 소주를 끼얹고 반찬쟁이 딸이라 조롱하며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 땅 위에 하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고 시어머니는 면회실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짓밟았던 사람의 진짜 크기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원 첫 주부터 센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미뤄왔던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무상수술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환자를 직접 집도하며 엄마가 이웃에게 밑반찬을 건네던 그 마음을 메스로 이어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로비의 유리 진열장 앞을 지나쳤고 그때마다 엄마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지아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명 살렸어요.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나자 로비 한쪽 벽에는 환자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와 꽃이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반찬통 옆에 놓인 그 편지들은 엄마가 이웃들에게 받았던 고마움의 말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공간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새로운 형태로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지안의 수술이 있는 날이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살려준 사람이 또 다른 심장을 살리는 동안 그 문 앞을 지키는 것이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단단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아는 센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던 것처럼 지안도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센터에 도착하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 자동문 앞에 서는 순간 문 위로 엄마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매번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주에 젖어 엄마의 영정을 가리던 손이 지금은 누군가의 심장을 열어 생명을 되돌려주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주로 얼룩졌던 한 여자의 전설은 엄마의 사랑이 깃든 그 땅 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웅장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여겼던 그 시간 속에서 정약용은 오히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화는 한 번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향기를 낸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그 긴 겨울은 결국 가장 깊은 학문으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지한 역시 소주에 젖은 상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엄마가 남긴 작은 터전을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공간으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존엄을 짓밟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의 뿌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